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딱히 급반등시킬 만한 커다란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었거든요. 여전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강달러 역시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다만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한 것이 시장 상승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긴 한데, 자,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 시장을 급반등시킬 만한 한 가지 요인이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결국 월가에서도 대부분 이 시장이 워낙 크게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 정도로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가 훨씬 더 크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되는 내용에 따라서 시장도 급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 실적 발표 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10월 21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에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긴축 강도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11월에 0.75%포인트를 인상을 하고 12월에는 0.5%포인트로 인상폭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고 급격한 감속에 따른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싶어 할 것이란 말인데요. 실제로 이날 메리데일리 연은 총재는 영원히 0.75%포인트일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과도하게 긴축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올랐습니다. 산업재 섹터가 3% 넘게 올랐고 기술, 금융 그리고 에너지 섹터도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JP모건이 5.3%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4.6% 오르는 등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냅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스냅은 28% 급락했습니다. 전날 발표했던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광고 침체와 함께 다른 SNS들과의 경쟁이 심화했고 애플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사용자에 대한 타겟팅 광고가 어렵게 된 점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번스타인에서는 스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5달러에서 9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위터는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의 인수 계약을 진행 중인데요. 그의 사업들 가운데 일부가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또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면 직원 중 75%를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버라이즌은 4.4% 하락했습니다. 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월간 무선 전화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적게 늘어났습니다. 시장은 3만 5천 명 정도 증가로 예상을 했지만 이번 분기에 8천 명밖에 늘지 않은 겁니다. 버라이즌은 통신료가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더 높기 때문에 AT&T 등의 다른 경쟁사들로 가입자들이 옮겨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67% 하락했습니다.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대손 충당금이 전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7억 8,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억 9,300만 달러를 웃돌았고 6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에 4.75% 상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화이자가 백신의 가격을 4배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이고 또 백신 수요가 약하지만 오히려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다른 경쟁사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모더나 역시 8.4% 올랐습니다. 슐럼버거는 10.3% 급등했습니다. 분기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주들이 덩달아 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섹터가 2.89%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강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때문에 국제유가는 0.75% 오른 85.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금 가격은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반등했습니다. 때문에 금 가격은 1.57% 올라서 1,662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역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25일인 화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그리고 수요일에는 메타 플랫폼이,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마존, 그리고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11월 FOMC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공식적인 발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중요한 이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저희가 매번 화상으로만 만나 뵙던 이 김태수 미국 세무사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직접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상승 속도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오르는 게 별로 없어서 상승 속도 최고를 보이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금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채권 수익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 채권 수익률이 그동안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해가지고 또 최근에는 이제 2015년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올랐는데 그것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물 벤치마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4.3%를 넘어서 가지고 급등을 해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주춤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2007년 11월 1일 이후에 최고로 역대급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5년 만에 이렇게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서 이제 연준 총재들이 나서 가지고 12월 달 FOMC에서는 금리를 조금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리지 않더라도 논의는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하고 이제 메리 델리 샌프란시스코 총재가 나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메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침체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뭔가 파월 의장의 어떤 강행하는 그런 강행군에 조금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연준 총재들이 11월 FOMC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세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반등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속도 조절할 것 같다. 이 발언 때문에. 자, 그런데 뭐 속도 조절 좋습니다만 여전히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 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건 또 특히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뭐 경기 침체 신호다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좋게 볼 수 있을 것이냐 궁금증이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연준의 점도표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내년 초까지 금리를 4.6%까지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흐름보다 굉장히 높게 잡혀져 있는 건데 앞으로 지금 150bp 정도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준이 앞으로 진행되는 게 지금 수익률 역전 현상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기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적어도 1분기, 2분기까지도 더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주식시장은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만 갔느냐?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다른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2006년도, 7년도 요 당시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될 때 과연 어떻게 된다를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로 해가지고 역전이 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끌고 오고 있거든요. 근데 2006년도를 보면은 그 당시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약 한 10개월 동안 장기 그 수익률하고 단기 수익률하고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장기간의 어떤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빨간색 표로 보시면 S&P 500 지수가 빨간색 선입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는 뭐 주춤하는 구간도 있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경기 침체로 가니까 너무 안 좋은 거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시장하고 경제 상황하고는 시차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굳이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주에도 캔들 차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락장이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꾸 시장을 보다 보면은 그래도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밟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굉장히 뜨거운 뉴스였었죠. 정적 몰살이라고 제가 좀 자극적으로 약간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는데 어쨌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자신만의 신복들로 최고 상무위원을 채웠습니다. 누가 상무위원에 올라가는지 한번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요. 자신을 제외한 모든 파벌들을 자신의 신복을 제외한 모든 파벌들을 모두 다 몰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은 리창, 차이치, 자오러지, 디슈에상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리 씨죠. 그리고 왕후닝, 자오러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고위원회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진핑의 신복들로 모든 최고위원 7명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후진타오 전 주석의 경우에는 당 대회장에서 마치 끌려나가듯이 퇴장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어요. 자, 물론 많은 의문을 이뤄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 화면에서 보시면 이 후진타오 전 주석을 끌어내려는 움직임도 보였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도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관영통신에서는 후진타오 전 주석이 건강상의 이유로 옆방에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준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BBC에서는 당대회라고 하는 거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데 이런 모습이 연출됐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왜냐? 후진타오의 경우에는 개혁 개방을 중시하던 인물이었었고요. 시진핑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스트롱맨으로 알려져 있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의도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BBC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무위원을 다 자신의 신복으로 꾸렸거든요. 결국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미 주말 동안에 미국과 중국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주말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안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다들 참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봉쇄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들 참으라는 건데 이미 기술 기업들한테 엄청난 자금을 갖다가 기부를 하라고 강조를 했죠. 강제하고 또 기업들이 이제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주가는 폭락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비디오 게임이라든가 가외 이쪽에도 지금 시진핑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기업의 이익보다 이것을 아동 복지보다 우선하지 마라. 기업에 대해서 이익을 우선하지 마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공산당이 주도하는 그런 국가 주도의 기업 체제, 기업 그런 어떤 생존에 대한 문제들을 뒤로 하고 오히려 기업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공산당이 주도해 나가는 그런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이 지금 보면은 사실 중국이 경제가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한 3%대밖에는 GDP 성장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대만을 비롯해서 태평양 지역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대립해 나가는 그런 쓸데없는 이제 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고 물론 이제 기술 기업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빠르게 나섰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4개 기업에 대해서 스탑을 시켰거든요.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 조사할 게 있다.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20개 정도 되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지난 올해 들어서 이제 상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 다행인데 지금 보면은 한 320배까지 막 올랐던 핀테크 기업 AMTD라는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만큼 올랐는데 주가가 98%나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조사를 시작을 했다라고 주말 동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압박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고 미국인들 이제 퓨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 보면은 미국인들의 71%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또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을 많이 안고 있어요. 부동산이라든가 이제 부채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설비 가동률 높이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생산을 좀 더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들을 잘 지나가면서 중국이 오픈하기 시작한다라면은 오히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해고의 공포라면서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의 사진이 같이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트위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트위터가 지난 금요일 날 좀 하락을 했는데 거기에 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2,000명만 놔두고 나머지 다 해고를 하겠다. 이렇게 사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허락을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어떤 법원에서 뭔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라도 합의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트위터는 좀 많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국가 안보라는 게 지금 들어왔어요. 뭐냐면 법원에서 지금 트위터 관련해 가지고 테슬라와의 거래 그리고 테슬라에서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부분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 전쟁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꺼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X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를 결부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는 지금 소송 잘못하면은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고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직원들 대부분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위터 입장은 그렇다 치지만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테슬라에 훨씬 더 그렇죠. 많은 관심을 예. 갖고 계시거든요. 사실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가장 그 테슬라 주주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럼 주식 또 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부분이 예.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그래 만약에 성공적으로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트위터가 테슬라에게 무슨 도움인데라는 궁금증을 그렇죠. 갖고 계시거든요. 예. 어떨까요? 사실 이제 테슬라가 처음에 이제 그 트위터를 인수를 한다 그럴 때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제 얽매여져 있으니까 뭔가 활동을 못 하니까 그걸 좀 타개해 보겠다, 돌파해 보겠다 이런 의도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하고 주말 이후로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합병을 10월 28일 날까지 이제 서로 협의해서 마무리하겠다.
지금 이번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소멸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트위터를 활용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중국의 위챗처럼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아주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채팅뿐만 아니라 금융 활동까지 모든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를 그렇게 발전시키겠다. 미국의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이런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웹부시 측에서 얘기를 한 게 앞으로 이런 그 위챗 2.0 버전을 분명히 만들어내면서 분명히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급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면은 당장 뭔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도 2024년까지 걸릴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면은 사실 아직은 좀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좀 잔인한 시간이 아직은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앞으로 최대 100억 달러 정도까지는 주식을 더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공매도 상황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새로운 어떤 국면이 왔다는 거는 주식이 하락할 때 저점 매수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생겼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죠. 지금은 리스크가 좀 소멸되는 구간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좀 저점 매수를 생각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네, 맞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실적 발표죠. 어닝 시즌이 아마 이번 주에 정말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요일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지나가셔도 될 것 같고 화요일부터가 문제인데요. 화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비자, 이 외에도 뭐 GM까지도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자, 메타가 이날 실적을 발표하고요. 포드, 보잉 이날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목요일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목요일이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아마존, 인텔 모두 다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뭐 금요일에는 엑소모빌과 쉐보론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뭐 정유 기업들 그리고 원유 기업들 투자하셨던 분들은 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중에 핵심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발표될 이 기업들 가운데 그 관심 높은 기업들 가운데 이익 전망치가 높아지는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검은색 그래프가 더 짧죠. 그만큼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되고 있는 것이 바로 메타, 아마존 이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플과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익 전망치가 그렇게 낮아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게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거냐? 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게요.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애초에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서 인력을 해고한다든지 이런 인력 구조 조정 그리고 비용의 감축 노력 이런 것들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게 된다면 또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희망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자, 눈높이가 낮아진 이 빅테크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스토리대로 좀 가게 될까요? 어떨까요? 네, 사실 실적 이번 주에 정말 폭발적으로 나오는데 실적 예측치가 이제 기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팩트셋에서 이제 확인한 거는 이런 식이고 제가 그 나스닥 시장에서 모아놓은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애플은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살짝 1% 정도 올라가는 쪽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계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상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예상치는 지금 시장의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낮게 평가돼 있고 그것보다 더 낮으면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실제 나오는 데이터는 예상치를 능가할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표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실적이 정말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주가가 빠졌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S&P 500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3%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크게 어떤 뭐 시장에서 두려움을 갖지는 않을 거고 구글 같은 경우,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광고 시장에서 유튜브가 어떻게 될지를 좀 우리가 좀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주 초반에 조금 불안하더라도 주 후반에 가면은 에너지 기업들이 그래도 또 다시 조금 회복을 시켜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1,000명 정도 해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발표하고 말 거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은 해고에 대한 얘기들을 또 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실적 악화 부분에 있어서 해고를 통해서 다시 순이익을 커버해주는 이런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면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이번 주에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변동성은 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그렇게 무너지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